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센터장인 양경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오늘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우음에서 준비한 열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우음은 노조의 현장 간부들과 소통하고 간부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교육하는 그런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 우음은 그냥 노조 간부들만을 훈련시키고 소통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과 노조 간부들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강좌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원래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듣고 또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열린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열린 강좌는 요즘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문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맞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백신이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은 무엇인가? 백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TBS의 과학 전문 기자님이신 강양구 기자님을 모시고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BS에는 김어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훌륭하신 강양구 기자님이 계십니다. 한국사의 과학 전문 기자로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강양구 기자님 모시고 오늘 백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양구라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양경구 센터장님께서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주로 과학기술, 보건의료, 환경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서 과학 전문기자 역할을 하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부의 방역에 대한 논평,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에서 이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추려봤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백신이 총 5종류거든요. 5종류의 백신 중에서 어떤 것은 2번을 맞고 어떤 것은 1번을 맞는데 왜 어떤 백신은 2번을 맞고 어떤 백신은 1번을 맞을까? 2번 맞는 백신이 더 좋을까? 1번 맞는 백신이 더 좋을까? 이런 소소한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다 보니까 그렇게 완성된 백신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과연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같은 것도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화이자 백신 이미 접종하고 있죠. 그리고 2분기부터 모더나 백신도 들어오고 또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최근에 미국 FDA에서 승인한 얀센 백신이라는 것도 들어올 텐데 그런 백신들의 안전성은 과연 검증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쥐어야 진짜 좋은 백신이잖아요. 백신 확보는 과연 가능한지,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계획은 어떻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과연 실현 가능한지 등등을 제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백신은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과연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부터 좀 이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유행 상황 동안 여러분들께서 손도 잘 씻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고 등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이죠. 자,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은 크게 세 군데를 통해서 우리 몸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자, 코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속의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물게는 눈의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 몸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사실은 굉장히 조악한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생충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이제 우리 몸의 영양소를 이용해서 자기 생존을 하고 또 알을 까서 번식을 하잖아요. 자, 이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이나 코나 입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 보는 장면이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려고 세포에 달라붙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고요. 두 번째가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맨 마지막이 2012년에 발견이 되어서 중동에서 토착화된 다음에 2015년에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2003년에 발생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바이러스의 표면에 이렇게 돌기처럼 뾰족뾰족 나와 있는 모양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걸 돌기 단백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로 세포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없다면, 혹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에 증식을 하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죠. 자, 사실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C 제약사가 만든, 그냥 이름을 말할까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제약사가 만든 항체 치료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세포의 표면에 붙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용으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는 치료제가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국내 제약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입니다. 자, 항체 치료제 이야기는 길게 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항체 치료제 같은 게 없으면 일단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떤 세포든지 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ACE2, 이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딱 달라붙어서 그 바이러스 안에 있는 꼬불꼬불한 게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이거든요. 이 유전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이전 그림은 좀 큰 그림이었고, 이전 그림은 확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가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어떤 수용체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다음에 바이러스 껍데기는 그냥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바이러스 껍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던져버리고,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 속의 세포의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의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새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바이러스 새끼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새끼들이 세포 밖으로 방출이 되어서 방출되자마자 곧바로 다른 세포의 막에 붙어서 또 다시 자신의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눈이나 코나 입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1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손을 잘 씻는 이유는 혹시 손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된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방울이 내 코나 혹은 내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차를 마실 때, 차를 마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담소를 나눌 일이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도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화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던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라면 그분의 침방울을 통해서 나온 바이러스가 내 입을 오염시켰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담소를 나눴거나 혹은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다면 꼭 입을 헹구십시오. 네,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을 헹구는 순간 혹은 더 좋게는 가글을 하는 순간 입속의 바이러스 밀도를 확 낮추거든요. 그래서 입속의 바이러스 밀도를 낮추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기 전에 우리 몸의 면역 물질들이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백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간과하기 쉬운 생활의 팁 하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 몸은 이런 과정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배회하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서 이제 그 숫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추는 백신은 그런 과정을 가상으로 재현해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우리 몸을 숙주 삼아가지고 자신의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게 바이러스가 몸부림을 치는 동안 우리 몸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면역 반응은 무엇이냐면 흔히 항체 면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항체 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세포와 달라붙지 못하게 가로막는 항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으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은 몸속에 다시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의 몸속에는 어떤 면역 반응이 생기냐면 이제 첫 번째는 항체 면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막과 달라붙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항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다시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할 때 그 항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체 면역입니다. 자, 이게 항체 면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항체나 혹은 항체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 세포 면역은 들어보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포 면역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항체 면역을 통해서 생기는 항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결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자, 그게 이제 항체 면역입니다. 자, 그런데 항체 면역으로 생겨난 항체가 이 바이러스가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세포가 이미 바이러스에 포섭이 되어서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들을 이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잡아내서 제거합니다. 자, 그걸 바로 세포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크게 항체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작용과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작용, 이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백신은 무엇이냐면 이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활성화하는 이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라는 면역작용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5가지 백신을 종류를 나누자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신저 RNA 백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단백질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걸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원리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접종할 백신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자, 가장 중요한 부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부위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물질이 훨씬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와 결합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것이냐면, 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옛날에 백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 몸 안에 미리 집어넣어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성을 없애거나 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약간 죽여서 그 죽은
코로나 바이러스 껍데기를 우리 몸에 집어 넣어주는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입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껍데기에 붙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만 우리 몸에 집어넣어 준다면 마치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과 같은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워본 것입니다. 자, 그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백신을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껍데기에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만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만 외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몸속으로 넣어줘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단백질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만약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케이크라고 비유를 해봅시다. 케이크. 자, 스파이크 단백질을 케이크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케이크 자체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어떤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접종할 가능성이 큰 5가지 백신 중에서 2분기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가 약속한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백신이 바로 이 단백질 백신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껍데기에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외부에서 아예 만들어서 주사의 형태로 우리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이게 단백질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아까 케이크 자체를 그냥 배달해 주는 것.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케이크 자체를 어떤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요리사가, 어떤 사람이 그 케이크와 관련된 레시피를 집에다가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받은 케이크 조리법을 만든 집 안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그 레시피대로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활용한 백신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조리법과 그리고 이 조리법을 누군가가 집에다가 배달을 해주면 그걸 엄마 아빠가 받아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걸 제가 좀 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바이러스 안에는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자손 바이러스를 만드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유전 물질 안에는 분명히 바이러스 껍데기에 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물질도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니까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만 만드는 유전 정보만 뽑아내가지고 그 유전 정보를 우리 몸속의 세포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전달을 해주면 우리 몸의 세포에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만 뽑아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근데 그건 비교적 수월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생명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우리 몸 전체의 유전 정보도 다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 정보가 1부터 10까지라는, 제가 그냥 거칠게 설명을 합니다. 1부터 10까지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유전 정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니까 일단 그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전 정보는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로 전달하는 전달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떤 게 적당할까? 자, 그때 과학자들이 유력한 후보로 꼽았던 게 바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삽입을 한 다음에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작동을 하게끔 한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독성이 없도록 만든 다음에 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다가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자, 이걸 아까 제가 그 케이크 비유로 연결을 하자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레시피고, 그리고 그 레시피를 통해서 만든 케이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떤 배달원이 아데노바이러스죠. 어떤 배달원이 레시피를 들고 집에 와서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그 레시피를 툭 주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레시피를 받아든 엄마, 아빠, 우리 몸의 세포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낸 방식이 바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FDA가 승인한 얀센 백신, 그리고 러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소문이 도는 스푸트니크 B 백신 같은 것들이 다 방금 설명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백신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따라오신 분들은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의 성과를 활용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레시피, 즉 유전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전 정보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로 집어넣어주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같은 거 필요 없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는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메신저 RNA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메신저 RNA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인데 그 유전 정보를 지방으로 잘 싸서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던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메신저 RNA를 잘 싸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신저 RNA 기반의 백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화이자 백신, 그리고 지난 3월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한 모더나 백신 같은 백신이 바로 이 메신저 RNA라는 것을 활용한 백신인 거죠. 자, 이걸
케이크 비유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자, 케이크를 만드는, 즉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레시피가 적힌 정보를 이메일로 그냥 싸준 거죠. 굳이 따지자면 이메일 혹은 편지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편지 봉투에 담아서 보낸다는 게 좀 물리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편지 봉투 안에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레시피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싸준 거죠.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 봉투에 담긴 레시피를 받아서 집안에 있는 엄마 아빠가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그 편지 봉투 안에, 그러니까 지방막 안에 들어있는 메신저 RNA에 기입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받아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반응을 해서 마치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이제 면역 반응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백신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리고 메신저 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이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이제 해보죠. 방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와서 증식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런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집어넣어 주거나 만드는지에 따라서 단백질 백신,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메신저 RNA 백신으로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백신이 도대체 좋을까?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노바백스 백신, 얀센 백신 있는데 어떤 백신이 좋을까?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3상 임상시험에서 90%가 넘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건 뭐 80%가 넘었는데 어떤 건 60%도 안 돼서 평균 내보면 한 70%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혹은 최근에 미국 FDA에서 승인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60%대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그리고 얀센 백신 모두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임상시험 결과를 놓고서 그 숫자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5가지 백신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지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에서 이 5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을 한 다음에 각각의 백신의 접종군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우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스트는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각각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어떤 건 95%가 나왔고, 어떤 건 80%가 나왔고, 어떤 건 60%대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그 백신을 이 리얼월드, 실제 시민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임상시험에서 90% 나온 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임상시험에서 60% 나온 게 다른 것보다 적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동시에 굉장히 많이 접종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12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한 달 정도 지난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약 1,700만 명이 화이자 백신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약 3개월 동안 1,7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어떤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으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그리고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따져보면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어떤 것이 좀 더 나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 540만 명 중에서 114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 114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고 절반 정도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임상시험이 아니에요. 실제 환경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접종을 했단 말이죠. 100만 명 넘는 인원이 절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절반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입원율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요. 입원율,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중증으로 이어져서 입원한 사람들의 숫자가 백신을 맞은 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1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100명이라고 합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10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입원을 했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입원한 사람의 숫자가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0%의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입원율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80% 정도 떨어뜨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죠. 개별적인 임상시험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효과가 좀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이 더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리얼월드에서 실제 접종 환경에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백신을 접종한 114만 명 중에서 절반은 아스트라제네카 정도, 절반은 화이자를 접종을 했는데 화이자를 접종한 사람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람들의 이 효과를 따져봤더니, 입원율을 가지고 효과를 따져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94%,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85% 입원율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100명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입원한 사람이 단 6명밖에 없었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가 입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실제 환경에서는 임상시험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난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좀 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노바백스 백신, 얀센 백신의 효과를 따지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년 가을, 겨울철에 맞는 계절 독감 백신과 비교해 보면은 그 효과가 어떤 백신인지 간에 훨씬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더 효과가 좋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맞고 싶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좀 싫은데? 라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내 차례가 오면은 얼른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제 뉴스들이 쏟아졌죠. 우리나라는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2월 2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종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접종 인원이 한 87,428명이었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2명이었는데 오늘 또 3명의 사망자가 더 나와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 사정도 살펴볼까요? 영국 아까 1,700만 명 이상이 3개월 동안 접종을 했다 그랬죠? 1,758만 2,121명이 접종을 했는데 사망자가 402명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46만 7,918명이 접종을 했는데 사망자가 113명. 프랑스 같은 경우는 358만 3,000명이 접종을 했는데 사망자가 이거 6,450명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몇백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점까지 사망한 사람을 다 모아서 체크를 한 것입니다. 자, 영국 402명, 독일 113명, 프랑스 몇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영국 방역당국, 독일 방역당국, 프랑스 방역당국에서 백신과 사망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겠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 402명, 독일 113명, 프랑스 몇백 명의 사망자 숫자는 사실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이지 백신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87,428명이 어제까지 백신을 접종했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백신을 접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5명은 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한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망한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한 달에 5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망자들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생긴 사망자들도 지금 방역당국이 편견 없이 철저하게 백신 접종과 그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장단컨대 대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 아니라 백신 접종 후에 공교롭게도 사망을 한 선후관계로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1,700만 명 이상을 포함해서 수억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혹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고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거의 접종하지 않고 이 246만 명, 358만 명은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어도 사망자가 나왔죠. 그런데 이 백신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 수억 명이 지금 이미 백신 접종을 했는데 단 한 건도 백신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든 노바백스 백신이든 노바백스는 얀센 백신은 아직 지금 대량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우리가 접종할 예정인 이런 백신들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백만 명,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수억 명 이상이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중증 사례는 거의 혹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함이 어느 정도는 검증된 백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계시는 이제 그 목 아무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영국에 무슨 수만 명의 부작용 사례가 있는데 그런 수만 명의 부작용 사례를 낳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접종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경고음을 프랑스에서 계속 날리고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번역기 돌리시면은 영어를 잘하시면은 그냥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번역기 돌리시면은 다 들어가셔서 그 목 선생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약 4만 명 이상의 부작용을 호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호소한 부작용은 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본인이 써가지고 보고하는 거거든요. 아, 주사 맞은 부위가 부었어요. 열이 나요. 두통이 나요. 현기증이 나요. 네, 근육통이 심해요. 네, 하루 정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었어요. 자, 이런 부작용 사례가 4만 건 이상이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작용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도 많습니다. 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도 2번 맞고 화이자 모더나도 2번 맞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 접종 때 그런 부작용 사례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는 첫 번째 접종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접종 때 그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작용 사례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중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도 아마 맞은 부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부어가지고 욱신욱신 쑤신다거나 혹은 약간 전신 무기력감 같은 게 있다거나 발열이 있다거나 혹은 가벼운 혹은 독한 감기 증상이 하루 정도 있다거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은 마치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유도하는 세포 면역이나 항체 면역 같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백신이 그런 세포 면역이나 항체 면역 같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다 보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면역 반응의 효과로서 열이 난다거나 혹은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전신에 무기력감이 생긴다거나 하는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그런 종류의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백신 성분이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기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 면역작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 면역작용의 효과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쉬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일수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하루 정도 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면 아, 나 아직 몸이 창창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표현 이번에 이 백신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 덜한데 메신저 RNA 백신, 즉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면역 반응을 좀 더 격렬하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몸에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쇼크 반응은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응급 처방을 하면은 바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응급 처방이 늦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료진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 전에 예진을 할 때 혹시 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를 묻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현장에서 몸에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체크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바로 그 아나필락시스 전신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조치만 잘 지켜준다면 설사 백신 접종한 다음에 자신도 모르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아나필락시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의료진이 바로 대응을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경증 부작용은 많고 그리고 주로 젊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즉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래 강 기자 말대로 알겠다. 지금 우리가 확보한 5가지 백신이 뭐 효가 어느 정도 다 있다. 심지어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겠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빨리 공급이 되어서 우리가 빨리 접종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접종 시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고 그리고 또 접종 시점도 늦었고 또 접종 속도도 약간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백신 공급 일정을 이제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공급 일정을 여러분들께 펴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손에 쥔 백신이죠. 그리고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정세균 총리가 50만 명분을 먼저 확보를 해서 1분기 끄트머리 그러니까 3월 정도가 되면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죠. 그 공언이 지켜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백신을 공동으로 공급하는 이제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국제기구에서는 주로 저개발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데 어쨌든 그 코백스 퍼실리티에 기여한 나라에 순차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백신을 쏴줍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진들이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일부가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왔죠.
이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있는데, 노바백스 백신도 우리가 2천만 명분을 확보를 했는데, 그 노바백스 백신은 빠르면 2분기부터,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저의 그 취재 결과에 기반을 둔, 그리고 저의 예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방식의 백신 중에서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은 가장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가장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 생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방식이라서 대량 생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랜트를 가진 기업들도 전 세계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화이저와 모더나와 계약을 한 다음에 물량을 공급받기로 약속한 나라들, 예를 들어 가깝게는 일본, 그리고 멀리는 유럽 나라들이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계약도 늦었잖아요. 네, 계약도 늦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나 혹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나라들조차도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때 확보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모더나 백신은 2분기부터,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빠르면 3월부터 몇십만 명분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정부가 약속한 것, 혹은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기업으로서 약속을 받은 것이 이행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나 되어서야, 혹은 4분기 정도나 되어서야 좀 물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찔끔찔끔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별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백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안에 있는 백신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올해 안에는.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 손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큰 백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빨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빨리 접종이 되어야 될지는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에 그러니까 6월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옵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직접 계약해서 공급받는 물량 플러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상반기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자, 상반기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가장 유력한 옵션은 뭐냐? 하반기에 가장 유력한 옵션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자, 노바백스 백신은 아까 우리가 확보한 5가지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밖에서 케이크 자체를 만들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를 만들어서 몸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그러니까 단백질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메신저 RNA 백신, 이 3가지 백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임상시험 결과로 봐서는 이 노바백스 백신이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고 생산 방법도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인 이 노바백스 백신 방식이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유력한 옵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로서는 고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이 계약되어 있는데 그 위탁 생산 계약의 내용도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술 이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방식은 무엇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같은 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술 이전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본사에서 주문을 넣으면 그 본사에서 주문을 넣은 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을 한 다음에 본사에서 할당하는 대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들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협상에 실패하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회사 창고에 쌓여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 규모가 적은 회사이다 보니까 SK바이오언스가 상당히 유리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계약까지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이 기술 이전 계약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의지를 가진다면 본사에서 위탁 생산한 물량보다 더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생산한 물량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판단해서 다른 곳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에서 위탁 생산 맡긴 물량보다 더 생산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제 얘기대로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가고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그리고 애초에 계약 물량이 적은 600만 명분의 얀센 백신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면역 반응을 촉발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면역 반응을 촉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양경구 센터장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미처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해소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양경구 센터장님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네, 1시간 동안 오늘 수고 많이 해주신 강양구 기자님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채팅창으로 활발한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먼저 제가 원래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미처 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백신은 왜 2번 맞아야 하는가? 네, 그 얘기를 우선 사회자로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부지런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받아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은 다 2번 맞습니다. 근데 얀센 백신만 딱 1번을 맞거든요. 근데 심지어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번만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궁금증 가지실 겁니다. 왜 어떤 백신은 2번 맞고 어떤 백신은 1번 맞지? 1번 맞는 백신이 더 좋은 거야? 2번 맞는 백신이 더 좋은 거야? 자,
답은 좀 허탈합니다. 백신 제조회사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 제조회사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마케팅 전략입니다. 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백신 제조회사가 백신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죠. 특히 2상 임상시험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한 번을 택하는 거고, 한 번만으로는 뭔가 효과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맞은 다음에 그 한 번 맞은 백신의 효과를 더 부스팅해주는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근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했을 때 후발주자였거든요. 자,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개발한 백신들은 다 두 번 맞는 것으로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런 두 번 맞는 백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후발주자인 얀센 백신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맞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맞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두 번 맞아야 되는 세 가지 종류의 백신보다, 혹은 같은 시점에 나오는 두 번 맞는 노바백스 백신보다 한 번 맞는다라는 게 우리를 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한 번 맞는 걸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얀센 백신도 두 번 맞으면 아마 한 번 맞는 것보다 효과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얀센 백신은 두 번 맞는 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백신과의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래 한 번 맞도록 기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상 시험, 2상 시험에서는 한 번 맞는 걸로 계속해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상 임상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일부 그룹을 두 번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맞춘 그룹보다 두 번 맞춘 그룹에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한 번 맞은 거 폐기하고 두 번 맞는 걸로 바꾸자.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상 임상시험은 두 번 맞는 걸로 다시 계획을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맞느냐 두 번 맞느냐는 사실은 백신 회사 마음대로다 라고 제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사회자로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두 번을 맞거나 한 번을 맞아서 다 온 국민이 맞으면 다른 데 외부에서 혹시 코로나 환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겁니까?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나오기도 하던데, 도대체 집단 면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지, 국민들이 두 번 또는 한 번을 맞음으로써 다 되면 안전해지는 건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실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 국민이 올해 안에 백신을 다 맞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17세 이하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가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임신부라던가,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백신을 못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대상의 동의율이 90%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5%에서 10% 정도는 내 차례가 와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면은, 그런 분들이 한 전 국민의 5천만 명 중에서 많게는 한 1,000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2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태가 되면 여전히 그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백신의 보호 효과가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체질상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쉽게 방어해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심지어는 중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가볍게 앓는 과정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지금처럼 일상생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일상생활의 제약을 감내하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장 문을 닫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는 사실은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죠. 그런데 65세 이상, 특히 70대, 80대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1분, 그리고 80대의 경우에는 5분 중에 1명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입원까지 가는 분들의 절반은 6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80%가 65세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령자들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라던가 영업시간 제한이라던가 영업장 문을 닫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백신을 접종을 하면 자, 크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백신의 효과가 집단 면역의 달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중증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면 중증으로 빠져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부 다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그분들이 설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 혹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중증 환자나 혹은 사망자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면 우리가 지난 1년처럼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일상생활을 꼭꼭꼭 이렇게 봉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백신에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 보류 결정이 빨리 번복되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 말씀을 잘 하셨는데, 화이자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하만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실제 또 그렇게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중증 알레르기 쇼크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데이터가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의 20% 수준과 비교했을 때 7.4%로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7.4%로 작은 65세 이상 고령자 데이터를 놓고서 우선은 유럽연합의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이탈리아 이런 스페인, 그리고 이제 중립국이긴 하지만 유럽에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적은데 우리는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보류할래 라는 결정을 먼저 내린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65세 이상이나 50세 이상에게 보류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보자라는 식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질병관리청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대상이나 혹은 백신 접종 일정을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냐면 유럽 나라들처럼 65세 이상의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우리도 보류를 했다가 미국에서 지금 3상 임상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 이제 3상 임상시험의 중간 데이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정리가 되면 미국의 3상 임상시험에서는 65세 이상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보거나 혹은 1월 4일부터 영국, 인도 등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량으로 접종하고 있으니까 그 접종 결과까지를 보고 난 다음에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을 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심의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아까도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영국에서 1,700만 명 중에 1,7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1,700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 1,700만 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화이자 백신, 절반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특히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70대, 80대 고령자들에게 많이 접종을 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비해서도 입원율을 대폭 낮춰주거나 혹은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대폭 낮춰준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나 혹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69세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 접종을 시작을 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맞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이제 물밑 흐름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의 세포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걸 하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는 걸 막아준다는 것이죠. 스파이크끼리는 서로 달라붙지 못하기에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추가 질문으로 위에 비슷한 질문인데 스파이크 단백질을 스스로 생성해서 공격 대상 현습을 하게 하는 원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접종하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녹십자 이런 곳에서 맞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죽여가지고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 몸의 세포와 달라붙는 부위인 스파이크 단백질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접종하는 5가지 방식의 백신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과학자들이 회의적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껍데기에 있는 우리 몸에 달라붙는 단백질 일부만 만들어서 흉내를 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회의적이었던 과학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요 백신은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요즘은 초저온 외에도 일상 저온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가지 방식의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백신, 노바백스 같은 백신을 만드는 단백질 백신이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2도에서 8도 정도 기존의 독감 백신의 콜드체인을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2도에서 8도 정도여도 변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독감 백신 콜드체인 혹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를 활용해도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그 메신저 RNA 자체를 지방으로 잘 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높아져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권장하기로는 마이너스 70도,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장기 보관할 때는 그런 그러니까 극조온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추가로 온 질문 있으면 저에게 넘겨주시고요. 이번 주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낭설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과학자, 과학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과학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자들이 시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런 음모론이라던가 아니면은 과학의 시각에서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에 훨씬 더 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제 딴에는 좀 쉽게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아마 처음에 서걱거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는 기자이면서도 오늘 약간 서걱거리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훨씬 더 정도가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조합원들처럼 시민들이 자꾸 과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내가 아는 전문적인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강박 같은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음모론을 펼치시거나 아니면은 시민들의 눈길이라든가 귀를 딱 이렇게 잡아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혹은 시민들을 마음을 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과학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혹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좀 약간 모자란 백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달러 백신, 뭐 물 백신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써가지고 약간 폄훼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개발한 곳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유명한 제약회사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에 브랜딩 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옥스퍼드 백신이라고 브랜딩을 했더라면 사람들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화이자는 백신 명가로 유명한 제약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감 백신 할 때도 화이자 백신, 독감 백신은 좀 더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화이자 백신은 뭔가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화이자는 그냥 상표 찍어가지고 팔아주는 곳이에요. 실제로 개발한 곳은 영국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바이오벤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을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신뢰도가 신뢰도가 확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화이자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라고도 안 하고 그냥 화이자 백신이라고만 자꾸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반으로 예정돼 있는 시간이 지금 대략 한 10분이 채 못 남았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급격하게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제가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세포 면역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습이 바뀐 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면은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항체 면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체 면역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변이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변이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면 항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자꾸 달라붙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의 보호 효과가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의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국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접종하기로 한 5가지 모두 다 잘 듣습니다. 근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모양의 변화가 더 심해가지고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들이 효과적으로 막는데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망한 거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세포 면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설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와 결합하는 걸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에 오염이 된 병든 세포들을 이 세포 면역으로 만들어진 T세포가 잘 찾아내가지고 잘 죽인다면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아마 강연 따라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면 이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이 세포 면역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면역이 항체 면역에 비해서 더 오래 지속되는 면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조금 낙관적인 과학자들은 설사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백신의 항체 면역은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세포 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가 높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포 면역의 역할이 커서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변이 바이러스도 막아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변이 바이러스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 세포 면역의 그 존재감이 상당히 클 거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과학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차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잘 사는 나라들만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구가 불평등인 조건에 있고 가난한 나라의 백신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아까 코백스에 대해서도 퍼실리티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소위 백신의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강양구 기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이제 자기들 코가 석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백신들을 확보를 해서 심지어 백신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저개발국이나 혹은 개발도상국에 돌아가야 될 백신 물량들을 지금 일부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글로벌 리더십을 어떤 나라가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제정세라든가 향후 백신 정치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챙길 게 아니라 뭐 가깝게는 북한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확보한 여러 가지 방역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덩달아서 그런 국제연대 과정들을 통해서 저개발국이라던가 그곳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나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제 머지않아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하는 운동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운동 진영에서 이런 문제들을 주요한 이슈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어쨌든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수고해 주신 우리 강한규 기자님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셨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잠깐 해주실 말씀을 인사 겸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고 특히 백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께 좀 정리 안 된 이야기를 뭐 이것저것 많이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건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언론에서 보여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한 혼란스럽고 불안한 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면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우리가 올해 안에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먼저 기회가 되시면 백신 접종하시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이웃들을 좀 설득하시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의 교육센터 우문 앞으로도 이런 열린 강좌를 통해서 노동 이슈만이 아니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시민과 노동운동이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강양구 기자님 고맙습니다. 또 이 행사 준비해 주신 여기 엔지니어들을 포함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